발달장애 때문에 20년 가까이 가족과 사이로부터 격리된 채 시설에서 살던 여동생을 세상으로 데리고 나온 언니가 있습니다. 언니는 동생과의 일상을 다큐멘터리로 제작을 했는데요. 오늘 장애인의 날을 맞아서 다큐멘터리 영화 어른이 되면의 제작자 장혜영 씨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러니까 동생과 본인의 이야기를 담으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요. 저한테는 이제 1살 어린 이제 여동생이 있는데, 이제 제 동생한테는, 중증 발달장애가 어릴 때부터 있었고, 이제 그 이유 때문에 13살 때 이제 시설로, 장애인 거주시설로 보내져서, 이제 작년에 이제 30살이 됐는데, 30살이 될 때까지 무려 18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시설에서 살았어요. 근데 이제 그런 동생의 삶을 그냥 굉장히 관성적으로 당연하다고 생각을 오랫동안 하다가 서서히 그게 과연 인간적인 삶인가?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고민 끝에 다시 동생을 이제 사회로 데리고 나와서 둘이 같이 살아가기로 한 게 작년 여름의 일이고요. 네. 그렇게 살아가는 일상적인 모습을 비디오로 담아가지고 온라인에서 업로드를 하고 이제 이런 작업들이 어떻게 다큐멘터리까지 오게 됐네요. 그렇습니다. 네. 귀여운 막내였고 귀여운 동생이었는데 처음에 그렇게 장애 판정을 받았을 때 가족들이 많이 놀라셨겠어요. 근데 이제 다른 어떤 이제 신체적인 장애 뭐 이를테면 뭐 눈이 안 보인다던가 뭐 귀가 안 들린다던가 이제 그런 이제 장애하고 발달 장애는 조금 다르게,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경우에는 사실은 그거를 되게 자연스럽게 인지하게 돼요. 네네. 뭔가 쇼킹한 어떤 소식이라기보다는 조금 늦나 싶었는데 이제 병원에 가보니까 이게 늦는 게 아니라 발달 장애일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런 식의 얘기를 듣게 되는 것이고, 네. 그래서 부모님한테는 상당히 좀 그런 소식이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뭐 그냥 1살 차이 나는 이제 여동생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좀 나하고 다른가 보다 했지, 그게 뭐 대단히 충격적으로 느껴지진 않았어요. 오히려 그게 충격이었던 건 이제 사회에서 그 동생의 장애라는 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는가를 깨닫기 시작했을 때가 훨씬 충격이었죠. 중증 발달 장애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비장애인들하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일단 비장애인들하고는 어떻게 뭐 어떤 능력인 면에서 뭘 할 수 있고 못하고 큰 차이가 납니까? 일단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거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폐성 장애랑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발달 장애라고 얘기를 네. 하는데요. 그걸 묶어서. 근데 그게 뇌의 어떤 이제 다양한 발달 과정을 거치는데 그 중에서 어떤 이제 부분들이 발달이 뭐 늦거나 혹은 문제가 생기거나 하는 그런 것들을 다 발달 장애라고 해요. 그래서 같은 발달 장애라고 하더라도 되게 스펙트럼이 다양해서 어느 하나 똑같은 특성을 규정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비장애인들하고 다른 게 사실은 본질적으로 그렇게 있다고 느껴지진 않아요. 그냥 해보기 전에 알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런데 이제 13살까지 같이 살다가 네. 그 이후에 동생은 이제 시설에 가게 됐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크게 차이가 지금 없다고는 하셨는데 동생을 시설로 보내게 된 뭐 결정적인 계기라든가 이런 것이 있었을까요? 그거는 아마도 이제 저희가 세 자매가 있고 제가 둘째고 이제 막내에게 장애가 있는데, 네. 언니랑 제가 딱 3살 터울이 나고 동생이랑 제가 1살 터울이 나요. 그래서 이제 그 전까지는 저희 세 자매가 어떻게 같이 살면서 이제 동생의 일상을 부모님 이외에도 이제 계속 챙겨줄 수 있었는데, 제가 중학교에 가게 되는 무렵이고 저희 언니가 고등학교에 가게 되는 무렵이었기 때문에 부모님이 굉장히 고민이 많이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집안의 모든 것이 이제 집에 발달장애인이 있다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을 중심으로 돌아가게 아무래도 되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한테 너무 많은 짐을 지우는 것 같다고 판단하셨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부모님이라면 또 그런 고민도 충분히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13살에 이제 동생이 시설로 가게 됐는데 거기에서는 어떻게 적응을 잘 했나요? 사실 뭐 그건 동생한테 물어봐야지 저한테. 언니가 네, 보기에. 제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적은데, 그 시설에 맨 처음에 보내지고 나면 뭔가 적응 기간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얼마간 가족들이랑 연락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넌 여기서 살아야 돼라는 거를 이제 들어간 이제 그 장애인이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시간을 지나고 나서 동생을 만나러 갔는데
그냥 뭐 집에서 지내는 것만큼 지내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고 뭔가 비슷한 아이들끼리 이제 모여 있고 뭔가 사람들을 되게 따뜻하게 해주는 것 같고 이러니까 그냥 이렇게 잘 지내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나와서 이제 동생이 입소한 당시에 이제 돌봐주었던 선생님한테 말씀을 들으니까 가끔 시설에서 동생이 없어져가지고 깜짝 놀라서 자기를 찾으러 가보면 네. 그 시설이 보통 이제 다른 많은 시설들이 그렇듯이 시골 외곽의 산꼭대기에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산을 혼자 다 걸어 내려와가지고 그 밑에 있는 어떤 정류장이 있는데 맨날 거기 와서 있는 거를 발견하고 누군가를 기다리거나 어딘가를 가고 싶거나 그런 네. 마음의 표현이었을 수도 있겠네요. 네, 아마 집에 가고 싶었던 것 같다고 그분께서는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뭐 시설 생활이 잘 이렇게 적응이 안 됐을 수도 있기도 하고. 네, 아무래도 네.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저라도 제가 13살이 됐는데 갑자기 뭐 어떤 납득 가능한 이유 없이 그냥 완전히 낯선 곳에서 완전히 낯선 사람들하고 계속 살아야 된다는 환경을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 그게 같고 계속 생각합니다. 마음에 걸리셨나 봐요. 그래서 동생을 데리고 나온 거죠? 네, 퇴소를. 맞습니다. 동생이 그러니까 13살에 들어가서 동생이 몇 살 때 나온 건가요? 30살에. 30살에. 네. 왜 데리고 나와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동생도 그걸 원했습니까? 일단 제가 이제 데리고 나와야겠다고 생각한 결정적인 계기는 이제 동생의 시설에서 인권 침해 문제가 발생을 했다는 걸 알게 됐을 때부터였어요. 이제 그때 당시에 저는 성인이 된 이후였었고 이제 조금이라도 동생이 있는 시설을 좋은 곳으로 만들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시설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최대한 열심히 관여하려고 노력하는 이제 사람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찰나에 그 시설 내부에서 일하고 계시던 이제 종사자분들께서 양심 선언 비슷한 이제 일상적인 인권 침해들을 고발하고 나서시면서 이 시설에서 제공하는 게 전 그때까지 보호라고 생각했는데 네. 그게 제가 가지고 있었던 환상이었다고 하는 거를 굉장히 깨닫게 됐어요. 뭐 모든 시설이 그렇진 않겠지만, 네.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는 것 같고요. 많은 곳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네. 어떤 예전에 도가니라는 영화가 논란이 되었을 때 도가니 법이 제정될 정도로 사회적인 파장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곳에서 나오는 종류의 폭력만이 이제 커다란 그런 이제 인권 침해만 인권 침해는 아니고 제 나이에 맞는 대접을 받지 못하는 것, 언제까지나 자라지 않는 사람 취급을 받는 것, 또 이 사람은 내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들을 거고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야 라는 가정을 너무 당연하게 가지고 자기를 대하는 사람들 속에 숨쉬는 거 이 모든 게 사실은 되게 인간적인 삶을 위한 조건은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다시 살면서 동생에 대해서 내 동생이 이랬었나? 하고 새롭게 알게 된 사실들도 많을 것 같아요. 네, 진짜 많고요. 사실은 모든 게 다 그래요. 이제 동생하고 같이 살면서 제가 알게 된 거는 제가 지금까지 동생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거는 단지 그냥 내 동생이 장애인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는 걸 되게 많이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동생이 장애인이라는 건 알았지만 내 동생이 어떤 사람인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어떤 때 기분이 좋고 뭘 하고 싶고 이런 사람을 이루는 그런 다양한 특성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진짜 아무것도 몰랐구나라는 거를 매일 깨닫는 일상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혜영 씨가 시설에서 나온 뒤에 동생과의 일상을 직접 아까도 계속 이제 영상이 나오긴 했는데요. 네. 촬영해온 것이 있다고 하는데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난해 겨울이죠. 네, 맞습니다. 두 분이 어디 가세요? 밥 먹으러 가는 걸 거예요. 생일이어가지고. 어딘가를 배회하고 있습니다. 누구 생일이에요? 동생 생일이 크리스마스 이브거든요. 그래서 이제 밥을 먹으러 가려고 했는데 초밥 먹고 싶다고 해서 초밥집에 갔다가 삼겹살인데요, 이거? 문을 닫아서 두 군데인가 빠꾸 먹고 이제 저기로 갔었던 그런 날일 거예요. 기쁜 날이네요. 네, 언니가 맞아요. 이렇게 축하를 해주고. 이때는 아직 시설에서 나오기 전이에요. 전에 가끔씩 이렇게 외출을 해서. 예, 맞아요. 네. 이제 그런 시설 이후, 탈시설을 설득하는 그런 과정? 네. 꽃놀이도 가셨나봐요. 예, 맞아요.
꽃을 좋아해요, 동생이? 사실은 저도 저런 걸 잘 안 했었는데 동생하고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꽃이나 보러 갈까? 뭐 이렇게. 세상에 많은 것들을 동생에게 막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동생 혜정 씨인가요? 혼자 씩씩하게 잘 걸어가는데요? 네, 맞아요. 혼자 진짜 잘 걷죠. 예전에는 근데 손을 놓고 걸을 수 있다는 것 자체를 생각을 안 해봤어요. 네. 근데 이제 시설 밖으로 나와서 혜정이의 능력을 먼저 제한하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일단 해보고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렇게 춤추는 건가요? 네, 많은 것들을 일단 해보고 있는데 너무 아무렇지 않게 일단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림도 그리고 네, 많다는 거를 알게 되는 나날이죠. 네. 표정이 굉장히 행복한 표정이어서 보기가 좋네요. 엄청 솔직하죠. 항상 이렇게 집에서 자주 춤을 추나요? 네. 아마 하루 중에 제일 많이 하는 게 노래하고 춤추는 거. 어떻게 보면 혜영 씨가 혜정 씨를 돌보는 게 아니라 네. 혜정 씨로 인해서 혜영 씨가 많은 기쁨을 얻을 것 같아요. 네, 정말 그 말씀이 맞습니다. 네. 좋은 모습만 보기는 했는데 자매지간에는 싸우기도 많이 싸우잖아요. 맞아요. 사실은 되게 이렇게 동생하고 사는 것을 프로젝트로 이제 비디오로 공유하는 걸 하면서 가장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그러면 동생이 언니를 진짜 잘 따르고 좋아하겠다 이런 건데 자매가 있는 분들 혹은 형제자매가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같이 사는 형제자매를 그렇게 사랑하기란 참 쉽지 않은 네. 일이거든요. 왜냐면 이제 다른 사람이 둘이 같이 사는 거니까 서로 투닥거리는 일들도 있고 특히 혜정이가 자기 자신을 이제 많이 찾아가고 표현하는 게 적극적이 되면서 더더욱 저하고 이제 부딪히는 것들이 많은데 네. 저는 되게 자연스럽고 오히려 반갑기까지 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함께 사는 건 굉장히 즐거운 일이지만 현실적으로 뭐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부딪히는 상황이 많을 것 같아요. 혹시 마음이 좀 흔들린다거나 너무 힘들었다거나 네. 혹은 다시 보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든 적은 없었어요. 네, 다행히 그런 생각이 든 적은 전혀 없고. 네. 네, 하지만 이제 현실적으로 힘든 거는 이제 지금 확실히 이렇게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자원 안에 불행하게도 공적 자원은 거의 들어가 있지 않아요. 거의 모든 것을 다 저의 사적 자원, 우리 가족, 저의 친구, 이제 이런 사람들의 도움으로 저희의 일상을 꾸려나가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탈시설이라고 하는 게 원가정 복귀라는 것은 전혀 옳지 않은 방향이고, 이제 가족이 있든 없든, 저 같은 언니가 있든 없든, 시설 밖에서 한 개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런 게 전혀 없다는 현실을 느낄 때가 사실은 제일, 마음이 괴롭죠.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장애인도 우리와 결국 같은 사람이다. 할 수 있는 게 조금 적긴 하지만 홀로 설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표현이 약간 아다르고 어다른 게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건 분명히 어떤 일을 할 때 어려움이 있다는 거를 이제 가정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불가능을 의미하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걸 할 수 있는 형태가 다를 뿐이라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서울 장애인 인권영화제에 초청이 되신 거 많이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도 동생과 함께 행복한 생활 하시고 또 장애인 문제 계속 이렇게 알리는 데 앞장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